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화입니다. 오늘은 좀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새롭게 이제 배우는 것들이 많죠.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숫자를 가지고 보고하는 걸 처음 배웠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제 많은 그 분들이 처음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했을 때 그 학생 때의 그 버릇대로 대충대충 이게 보고를 했다가 좀 지적을 당한 그런 경험들이 좀 한두 번쯤은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숫자로 얘기하는 것, 이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매출이나 뭐 손익 같은 것을 보고하는 거. 이제 보통 대충 이제 이번 달 매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라던가 목표에서 약간 좀 모자랍니다. 이따위 보고를 했다가는 뭐 그대로 바로 이제 한 소리를 듣기가 딱 좋죠. 왜냐하면 뭐 상당히 약간 이런 식의 그런 애매한 말들은 사실 이제 듣는 사람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그 값이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반에서 뭐 한 대충 한 20등 정도를 하고도 오늘 좀 성적이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만족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가, 반면에 또 이제 한 2등 정도를 하고도 성적이 떨어졌다고 이제 막 속상해하고 이런 아이도 또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럴 때 나 20등 했어 혹은 뭐 나 2등 했어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면 뭐 말하는 사람의 관점이나 기준과는 또 상관없이 나름 어떤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상대방한테. 요리를 배울 때도 그렇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물 500ml 넣고 3분 끓이고 뭐 소금 뭐 3스푼 넣어라 뭐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뭐 물은 뭐 재료가 잠길 때 정도만큼 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야채가 충분히 보드라워질 때까지 끓이고 그리고 이제 소금은 또 적당히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죠. 근데 물론 이제 요리라는 게 뭐 재료의 뭐 어떤 신선도라든가 뭐 어떤 상태, 뭐 그때 뭐 습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아주 뭐 획일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레시피를 만든다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리가 쉬운 건 아니죠. 아무튼 간에 이제 숫자를 사용해서 이야기해야 사실은 이제 상호 간에 오해도 없고 그리고 또 메시지도 이제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비즈니스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제 숫자를 넣어서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그 수학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를 표기하는 기호가 전 세계적으로도 통일된 것도 아마도 이제 같은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제 뭐 일상 대화에서도 숫자를 좀 섞어서 말하면 나름 그 친빙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설득력도 좀 높아지는 그런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들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야 내가 어제 술을 엄청 먹었거든 이런 말 대신에 야 내가 친구랑 말이야 어제 둘이서 소주 7병을 먹었잖아 이러면 이제 뭔가 좀 더 이제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들어가면 뭐 다 정확한 거냐 라고 하면 뭐 그것도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5병을 먹었는데 뭐 7병 먹었다 하고 살짝 부풀리기도 하고 또뭐 이제 숫자 앞뒤에다가 숫자를 이제 꾸민 어떤 폼나는 형용사를 두어서 뉘앙스를 약간 바꾸기도 하죠. 뭐 이런 거죠. 이제 뭐 7병밖에 안 먹었어 하고 이렇게 폼 잡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와 7병이나 먹었잖아 뭐 이런 식의 숫자를 이제 쓰지만 약간은 이제 느낌이 틀리게 뭐 이렇게 이제 붙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뭐 숫자는 맞지만 그 숫자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또 이제 약간 또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소주 2병에 맥주 한 5병 먹었는데 섞어서 근데 이제 뭐 어제 소주 한 잔 하러 가서 말이야 7병 먹었어 라고 이제 폼 잡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같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숫자를 쓰면서 신빙성을 높이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혹은 또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바로 이제 언론사들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숫자가 들어갈 때 그 내용을 보다 신빙성 높게 간주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들이 그 자신들의 그 기사에 그런 이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숫자들을 인용을 하죠. 특히 이제 기사에 사용되는 숫자들은 유난히 그 통계 수치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통계 수치가 다양한 어떤 그 사회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통계를 활용함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때는 이제 실수로, 어떤 때는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아들에서는 그 많은 언론사들에서 그 통계를 활용한 기사들을 전달할 때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는지 또 혹은 어떻게 악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통계 정보를 정확하지 않게 보도하는 경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죠. 정말 모르고 한 거랑 알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통계 수치를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내용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모르고 한 것이고, 근데 뭐 대충 바보라는 얘기죠. 멍청한 건데 사실 뭐 멍청한 건 죄는 아니죠. 다만 이제 정말 나쁜 것은 알고도 하는 경우인데요. 어떤 목적 또는 어떤 의도에 맞도록 통계 수치를 포장을 해서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수치를 조작하기도 하고, 이건 아주 나쁜 거죠. 뭐 악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의도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잘 파악을 해서 그런 의도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 이제 조금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모르고 한 거부터 보죠.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그 통계 수치 자체가 별 큰 의미가 없는데 이걸 좀 일반화시켜서 보도하는 경우입니다. 통계 수치가 의미가 없는 경우는 이제 바로 사실 이제 표본의 수가 너무너무 적은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조사한다면서 달랑 뭐 한 10명한테만 물어본다. 사실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한 미국 대학에서 그 전까지는 이제 남자 전용 대학이었는데 이걸 이제 남녀 공학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동창회에서 이제 반대가 좀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제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남성 우월주의 뭐 이런 거 당연히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뭐 좌우지간 어찌됐든 어찌어찌 해가지고 남녀 공학으로 바꾸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요딴 식의 보도가 나옵니다. 남녀 공학이 된 후에 입학한 여학생 중에 33.3%가 자기의 그 지도교수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난 거죠, 언론에. 듣는 순간 딱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여학생을 뽑았더니 교수들이 제대로 강의를 안 하고 연애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뭐 입학한 여학생 중에 3분의 1이 교수와 지도교수와 결혼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 거니까요. 하지만 이 33.3%, 대충 이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사실 남녀공학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뭐 바로바로 여학생들이 뭐 엄청나게 물밀듯이 뭐 들어오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통계를 산출할 당시에 표본이 되었던 여학생의 숫자가 3명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명이 입학을 하고 그 중에 1명이 결혼을 한 것이죠. 이걸 갖고 33.3%가 결혼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빙성이 있는 정보를 뽑기 위해서는 충분한 표본을 취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충분한 표본이 모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몇 명의 표본으로부터 통계를 얻었다라는 정도는 밝혀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충분하지 않은 표본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를 또 신뢰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도 확인하지 않고 대충 뭐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다는 것은 이건 뭐 기자로서 어떤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줄기는 한 것 같지만, 근데 이제 기사를 볼 때 이제 그 출처가 불명확하다거나 표본 집단의 규모를 명시하지 않는 뭐 이런 자료를 접할 때는 한 번쯤은 그 내용을 좀 의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르고 보도하는 경우에 이제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통계 숫자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보도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기사의 뉘앙스에 설득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에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나라의 그 이혼율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0쌍 중에 4쌍이 이혼한다. 뭐 이런 보도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혼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특정 해에 결혼한 부부 숫자와 그리고 그 해에 이혼한 부부의 숫자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이제 이혼비라고 하는데 금방 짐작할 수 있듯이 이건 사실은 정확한 이혼 비율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그 결혼한 부부와 이혼한 부부가 동일한 커플들이 아니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제 비교적 통계를 내기가 쉽기 때문에 다른 그 통계 자료들과의 어떤 교차 검증을 위해 사실은 이제 참고용으로 짓게 하는 그런 형태의 통계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뭐 이혼 비율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무리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정말로 이제 정확한 통계를 내려고 그러면 이 결혼한 부부가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추적을 쭉 해서 정말 이혼을 했는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러면 이제 정확한 이혼 비율이 나오긴 하겠는데 하지만 솔직히 이런 통계를 낸다는 것은 사실 이제 매우 어렵죠. 이게 통계를 집계하는 기간도 이제 엄청 길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청에서는 조이혼율이라는 이제 수치를 사용하는데 이 조이혼율이라는 것은 결혼 후 10년 이내에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혼한 그런 그 커플들을 찾아내서 만든 그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만 추적을 하자 이겁니다. 비록 이제 전수 통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혼비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한 그런 이제 통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그 조이혼율은 2014년 기준으로 0.23%입니다. 아주 의외죠. 아까랑 비교해 볼 때. 물론 이제 이 조이혼율에는 요즘 유행하는 뭐 황혼이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맹점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앞서의 그 이혼비를 가져다가 마치 결혼한 부부의 뭐 절반이 거의 뭐 절반이 이혼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것은 뭐 사실 뭐 올바르지 않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르고 쓰는 이제 또 하나의 경우에는 어떤 일의 그 선호 관계를 인과관계로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단지 이제 우연히 나란히 일어난 사건을 두고 바로 마치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이 그 뒤에 따라 일어난 사건의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이제 보도되는 이제 경우인데 그 예전에 그 참여정부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그 이해가 뭐냐면 이 실업급여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었다는 통계를 전하면서 마치 이제 경제가 나빠져서 해고자가 늘었다. 이거 뭐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당시 그 실업급여가 대폭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경제 불황이라던가 어떤 경제 정책의 실패 이런 게 이유가 아니라 정부의 복지 정책이 갑자기 이제 확대가 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그 수령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면서 발생한 그런 현상이었는데 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바로 실업급여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만 본 거죠. 그래서 이건 정부의 정책에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스위치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이제 어떤 일의 원인을 찾을 때 어떤 그 상황보다는 특정인의 자질이나 이 능력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려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 자체도 사실 뭐 쉬운 얘기는 아니죠. 이것저것 막 엮여 있고 얽혀 있고 뭐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간혹 이제 이런 특정 사건에 대한 원인을 뭐 하나로 딱 규정을 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는데 솔직히 이제 이들 기사들 중에 상당수는 이게 뭐 상당히 오바를 했거나 과대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조금이라도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통계 자료 같은 거 이제 들이대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럴 때일수록 그 뒷단의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제가 이제 오아들 에피소드의 서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시각이 필요한 거죠. 자, 모르고 하는 실수 중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숫자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편적인 통계 숫자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는 다양한 어떤 사회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숫자만 들이대는 이런 것은 이제 뭐 아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아주 잘못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봄에 이제 나왔던 보도인데 이스타항공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해외여행이나 이제 제주도 뭐 이런데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익숙한 이름일 텐데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스타나 항공이 2년 연속 지연과 결항률이 최다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사 내용만 보면 일단 뭐 여러 항공사 중에 뭐 꼴찌 그것도 뭐 2년 연빵으로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눈에 띄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항공사가 좀 후진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끔 되는데 사실 이걸 좀 더 좀 자세히 알아보면 또 다른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일단 그 지연율 차이가 이제 굉장히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작다는 거죠. 절대값으로 보면. 이스타항공은 총 한 2,600여 편 중에서 한 20편 정도를 지연을 해서 지연율이 한 0.75%가 나왔고 다른 항공사들은 이제 몇 번이 좀 적어서 0.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라고 해봐야 한 4편, 5편 뭐 요 정도 이제 불과한 거죠. 근데 뭐 사실 뭐 이 정도 숫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이스타항공이라는 게 이제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 이제 해외 소도시 그런데 이제 그런 노선들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항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타항공 외에는 뭐 대안이 없는 그런 노선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때문에 이제 만약 어떤 그 특정 스케줄이 펑크가 나면 즉 이제 결항이 되면 그 고객은 결국 그 도시로 여행을 가는 걸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때문에 이제 이스타항공은 이제 특별한 사유,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상악화나 뭐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조금 좀 시간을 늦춰서라도 어떻게든 비행기를 띄우려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항공편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이유로 해서 당연히 이제 지연율이 조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항률 자체 항목도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이스타항공은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중국 노선이 유난히 이제 많은 그런 항공사죠. 그러니까 뭐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한데 뭐 중국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뭐 자기 나라 상황에 따라서 항공편에 대한 어떤 제재도 많이 가하고 그런 나라로 유명합니다. 저도 뭐 중국 갔을 때 많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 뭐 이 항공사뿐만 아니라 뭘 타도 그런 경우 항상 좀 자주 일어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지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냥 이유 없이 막 잡아두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중국으로 가는 노선이 많다고 하면 이게 뭐 불가항력적으로 결항이 발생할 그런 확률도 당연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스타항공의 결항률이 이렇게 좀 높은 것을 비판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항공사의 중국 노선만을 갖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다른 항공사들은 뭐 매일 제주도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런 항공사들과 중국 소도시를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항공사를 그냥 숫자만 놓고 비교하는 거.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두 아이를 놓고 비교하면서 쟤는 수학 점수가 100점인데 왜 너 영어를 뭐 80점밖에 못 맞아? 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거나 틀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교가 안 되는 비교가 할 수 없는 뭐 그런 거라는 이제 사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떤 특정 항공사를 뭐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보도를 하려면 왜 그런지 뭐 그런 이유 정도는 체크해서 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는 말아야 할 뭐 그런 책임감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엉성한 보도로 인해서 그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우지라면 뭐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물론 이제 많은 그 고발 프로그램들의 긍정적인 그런 면도 분명히 있지만 매주 혹은 뭐 정기적으로 또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정말 오바해서 마치 뭐 소설을 쓰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뭐 잘 몰라서 범하게 되는 실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근데 뭐 솔직히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뭐 볼 수도 있겠죠. 뭐 기자분들 뭐 마감에 쫓기느라 혹은 뭐 너무 바빠서 뭐 제대로 체크할 시간이 없었다. 뭐 100번 양보해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지만 이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통계 수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수치들을 의도적으로 포장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어떤 의도를 위해서 대중들을 속인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숫자 자체만을 포장해서 제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즉 이제 어떤 수치가 있을 때 그 수치의 진정한 의미는 살짝 숨기면서 숫자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만을 전달하는 그런 경우죠. 무슨 말인지 이제 금방 이해가 이제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 세탁 세제 광고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화학 성분은 99%가 빛에 의해서 분해됩니다. 뭐 딱 이 말만 들으면 왠지 이제 공해가 상당히 이제 적을 것 같은 그런 친환경 뭐 이런 제품 같은 느낌 확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수질을 오염시키는 데는 그 나머지 그 1%만으로도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전혀 다른 느낌이 들게 되죠. 게다가 이 99%가 분해되는 것도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길다 그러면 사실 이 광고는 소비자를 뭐 좀 기만하는 뭐 이런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통계로 뭐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에 3명은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0명 중에 3명. 뭐 이런 어투에서 뭐 이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책을 안 읽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뭐 다른 나라들도 이 정도 통계는 나옵니다. 뭐 일본, 뭐 유럽 이런 쪽도 대충 한 10명 중에 두세 명 정도는 1년에 이제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를 뭐 3명은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까지 지적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 뭐 이런 통계도 있죠. 2003년도 그 통계청 자료 발표 자료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사업체 중에 약 35%가 여성이 대표로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인용을 하면서 그만큼 여성들의 그 사회 활동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통계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뭐 사실 뭐 믿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건 이런 뉘앙스로 전해지는 내용과 실제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사업체의 대표라고 표현을 하니까 뭐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동네 떡볶이집 뭐 사장도 이제 사업자 대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런 자영업자까지 팍팍 긁어서 낸 통계 자료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남편 벌이가 좀 부족해서 분식집 내서 떡볶이 팔고 라면 팔고 이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여성의 사회 활동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뭐 좀 무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2년 현재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임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이런 보도가 있었죠. 뭐 국내 상장 기업 3개 중에 하나는 적자를 보고 있다. 뭐 이런 기사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약 30%의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만 들으면 이거 뭐 걱정 무지하게 되죠. 뭐 이러다가 이거 한국 경제가 완전히 이게 망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까지도 이제 들게 되는데 사실 뭐 이 정도의 적자 기업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치입니다. 어떻게 그 모든 회사가 매년 흑자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대한민국 상장 기업이라는 게 사실 뭐 정말 별의별 업종이 다 있는데 정말 이게 이런 거죠. 이게 집신 장사 아들과 우산 장사 아들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그럼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인 것처럼 그때그때 경제 상황이나 어떤 그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때 뭐 이렇게 힘든 기업도 있고 또 잘 되는 기업도 있고 그렇다고 또 잘 되는 기업이 주구장창 계속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든 기업이라고 해서 여기 또한 항상 힘들기만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경제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캐시플로우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없고 뭐 세금도 좀 절세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비용을 이제 올해 다 떨자 뭐 이러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적자를 내는 경우도 있죠. 어찌됐든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그 3분의 1쯤, 3분의 1 정도의 그 회사가 적자가 나는 것은 그런 건 뭐 크게 특이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마치 큰 문제가 되듯이 세 개 중에 한 개의 회사가 적자다. 이제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뭔가 큰 문제인 것 마냥 이렇게 포장을 하면 사실은 그 뒷단의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살짝 이제 아무래도 이제 쫄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를 말하면서 그 진정한 의미는 숨긴 채 숫자 자체만 전달하는 이런 경우,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사실은 말하지만 진실은 말하지 않는다 라고도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숫자만 전달하면서 어떤 주장을 늘어놓을 때는 항상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하는 경우에 이제 자주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는 어떤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한번 그 명목 지표와 실질 지표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개 그 소득이나 세금 같은 그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그 이익 혹은 이제 비용, 이런 걸 이제 표현할 때 쓰는 용어들이죠. 여기서 이제 명목 지표라는 것은 금액 자체의 변화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실질 지표는 그 금액의 변화에 물가 상승 요인을 빼버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뭐 내 연봉이 10% 인상됐는데 동시에 물가도 5% 올랐다 라고 하면 명목 소득 증가율은 10%가 됐지만 실질 소득 증가율은 5%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금방 느낌이 오듯이 사실 이제 명목 지표는 뭐 우리가 직접 느끼기에 별 의미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 명목 지표가 아무리 오른다고 해봐야 그만큼 이제 물가 같이 오르면 뭐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경제와 관련된 지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실질 지표로 계산이 되고 또 발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를 제외하고 이제 일상에서 접하는 기본적인 비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라든가 월급, 세금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명목 지표로만 표시를 하고 있죠. 때문에 이제 실질 지표와 명목 지표를 같이 놓고 비교할 때는 반드시 이 물가 상승률을 같이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슬쩍 빼먹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오해를 사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작년 경제 성장률이 4%였는데 세금은 7%가 올랐다, 뭐 이런 보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왠지 이제 정부가 세금만 이제 죽작 올린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 이 시기에 물가가 3%가 올랐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이 두 숫자는 뭐 차이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기사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숫자를 이제 좀 더 크게 표현하고 싶으면 명목 지표를 사용하고 좀 작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실질 지표를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과 의미를 잘 모르게 되면 그 기자의 의도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1분기 가구당 평균 소득이 4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년 전보다 한 2.6% 정도가 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같은 기간 지출은 거의 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불안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한 기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해석이야 뭐 제쳐두고라도 월 평균 가계소득이 450만 원이다 라는 것만 보면 이게 뭐 사실 뭐 도대체 그 돈을 누가 다 버나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 월급은 그만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말이죠. 그런데 가계소득이라는 것은 월급 같은 그런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예금이자 같은 그런 재산소득도 포함이 되고 뭐 퇴직금, 뭐 연금, 그리고 뭐 상속받은 재산, 뭐 그리고 심지어 복권 당첨금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충 이제 평균적으로 한 약 7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근로소득은 대충 한 300만 원 조금 넘는 뭐 이렇게 계산이 되죠. 하지만 그래도 좀 많다 쉽게 이제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가계소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족들이 벌어들인 소득이죠. 그러니까 뭐 맞벌이 부부다 그러면 이것도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00만 원도 평균값이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계층이 있으면 그게 이제 평균에 영향을 이제 미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월 평균 가계소득이 450만 원이다 라는 이야기만 듣고 그냥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나만의 어떤 월 수입값만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이건 뭐 내가 중간도 못 가는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약간의 그
자괴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건 또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체감하는 정도하고는 이제 많이 틀릴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 근로소득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 경제 인구를 이제 보통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단계 정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이제 평균값을 구해보면 대충 이제 단계별로 약 10% 정도의 식의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바로 그 9단계와 10단계의 차이에 있습니다. 다른 단계는 이제 보통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바로 이 단계에서만 50% 이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많이 버는 상위 10%, 요 계층이 이제 많이 벌어도 아주 많이 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뭐 소득이 2배 늘었다고 해서 뭐 밥을 3끼 먹던 거를 뭐 갑자기 뭐 수십 끼를 먹거나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만약에 소득이 증가가 고소득층에 이제 집중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한 만큼 지출이 늘지 않는 것도 뭐 이런 기준으로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뭐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계소득이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항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 숫자가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가장 이제 악의적인 방법이기도 한데 처음부터 특정 의도를 갖고 통계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아주 개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나온 통계 수치를 포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통계를 처음부터 왜곡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표본을 편중되게 선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긴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 일해공원의 명칭에 대한 겁니다. 일해공원이라고 하면 이제 경상도 합천에 있는 도립공원입니다. 이제 원래 중공 당시에 새천년 생명의 숲 뭐 이런 이름으로 붙여졌는데 2007년도에 그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의 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 양반 고향이 합천이죠. 이 수많은 단체에서 이게 엄청나게 반발을 했지만 당시 이제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합천군에서 설문에 참여한 사람 중에 51%가 일해를 선택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는 결국 명칭을 바꿔버립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뭐 기존의 편말들 이런 거 다 바꾸고 안내문 다시 작성하고 그러면서 또 수십억의 또 세비를 지출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참 한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거라든가 그리고 뭐 부정축제 뭐 이런 거로 해서 이미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 대통령의 이름을 그것도 2007년도에 50%가 넘는 근데 이 51% 이거 자기적이지 않습니까? 벌써 느낌이. 근데 51%를 만들어서 어쨌든 이렇게 절반이 넘게 지지를 했다. 뭐 이렇게 이게 만드는 거 이해하기 정말 힘들고 한편으로는 짜증도 좀 나죠. 그래서 결국 이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이때 설문조사가 바로 특정 계층으로 편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문조사에 참가자가 대부분 이제 뭐 기관장이라든가 지역 뭐 유지들에 집중되었던 거죠. 예를 들면 뭐 이장, 면장, 뭐 군의원 이런 분들이었던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분들이면 나이도 많고 또 이제 보수적인 성향도 짙고 그리고 또 뭐 그 전에 익숙한 뭐가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지가 뭐 그런 게 있었을 거고 이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뭐 좀 이런 결과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그 여론조사 설문지를 이렇게 특정 사람들에게만 돌린 것부터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설문지 항목을 아예 조작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아주 치사한 방법이죠. 예전에 이제 한반도 그 대운하 지금도 이제 사실 이제 뭐 말이 많은 건데 이 대운하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제 어느 방송사가 이제 진행해서 이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가장 많은 비율로 나왔던 대답이 81%. 근데 이게 뭐냐면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거 왜 반대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하나도 없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때 이게 아주 웃기는 게
이때 그 설문지의 항목에는 반대한다 라는 항목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문지의 항목은 이런 겁니다. 1번 준비대로 착수한다. 찬성표죠. 그리고 2번 국민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해야 된다. 3번 잘 모르겠다. 이게 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게 설문을 그냥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숫자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이용하는 사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실수라고 봐야 할까요? 이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듣고서 이게 뭐 그냥 대충 넘기기에는 때에 따라서는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가 누군가의 피해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글이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라면 판매 수익이라는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글 자체에는 지식 전달이라던가 뭐 재미 추구 정도의 목적에 충실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만약 그 글이 공짜로 제공되는 것이다 그러면 상황은 좀 틀려지게 됩니다.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데 그 글을 공짜로 제공한다. 이거 사실 어찌 보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어떤 직업의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당연히 뭐 이런 직업도 예외가 아닐겠죠. 우리가 신문이나 TV의 내용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비판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사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 언론사의 보도를 접하게 되면 그 특정 의도에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그게 크게 나쁘지 않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좀 더 읽자 뭐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별 상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 그것이 어떤 그 비리 정치인을 옹호한다거나 어떤 특정 집단을 비난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누구의 어떤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쯤은 과연 그 의도가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모든 통계는 한 번쯤 의심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낸 통계라고 해도 아마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하물며 국가기관에서 낸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적인 단체가 따로 임의로 통계를 산출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뒤에는 그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이죠. 사실 뭐 전문가라는 게 뭐 무엇이 기준이고 또 누가 정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요즘은 별의별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전문가들이 뭐 범람하는 세상이고 또 뭐 그들이 그 수많은 정보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 그만큼 어떤 쓰레기 같은 정보들도 쏟아놓는 그런 세상이니까 말이죠. 우리 아이들 아직 경험이 적고 시야가 작습니다. 이게 뭐 좋게 표현하면 순수한 거지만 그만큼 이제 듣기 좋은 그리고 이제 자극적인 메시지에 현혹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 아이들에게 뭐 유리하지만은 않겠죠. 분명한 얘기죠. 영어 단어 중에 이제 나이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단어죠. 나이브한 거.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나이브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건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찌 보면 욕이기도 합니다. 자,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또 그리고 똑바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쪽 의견에 치우치지 않게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이 커서 나이브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도와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